메딕스가 내시경 지혈기구를 미국 FDA에 승인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상한가를 직행했었던 주가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현재는 2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의 주가가 현재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로직스의 인적 분할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과 함께 SMR과 우주 후방 산업 진출 행보가 매수 심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주가가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셀트리온이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애프터마켓에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시키면서 1%의 현재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가 1.5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 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에도 다양한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동성이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저희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양상들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수급이 개선되면서요. 0.06%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요. 코스피 지수는 시가가 고가를 나타내면서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되는 시장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선은 지켜줍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도 바로 한번 보셔야겠죠.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쪽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1,030억 원 정도 현재는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은 오늘 시작에서는 덜어내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에 관한 매수세가 몰린 거는 현재 확인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는 974억 원을 덜어내는 게 확인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비슷한 기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양한 테마주 쪽에 관한 수급이 몰리면서요. 468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도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는요.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수급들이 몰린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지금 현재는 100억 원가량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상승을 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에 따라서 다시금 방산주들이 부각받은 게 현재는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면서 6%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어제 5위였었던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6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 나타냅니다. 어제 상승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그대로 다시금 하락하면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 낙폭세 그려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쪽에 제약바이오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알테오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의 상승, 펩토론도 현재는 시가총액 4위에 등극한 게 확인되고요. 아스코 2025 미국의 종양학회 앞두고요. 제약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기조들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은 여전히 나란히 하락세 나타냅니다. HLB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까지 다양한 시장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또 변화된 시장에 맞는 전략들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 함께 시장 마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말 그대로 쉬어가는 장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죠. 그리고 전날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가운데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과거의 고점을 잡았던 2650포인트,
이 돌파를 앞두고요. 또다시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 모멘텀으로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가장 유력하겠죠. 그런데 월요일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관망 심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는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싶었어요.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주가는 좀 꺾였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올라가기 위한 이 돌파 시점에서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선물 지수 지금 현재 1%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그만큼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중요한 저항대라는 압박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총 상위주의 어떤 재료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들이 이끌어 가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IT 쪽에서도 결국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부재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 또 이끌어가기에는 사실상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돌 때 일부 종목들에게만 수급이 돌고 있어요. 일부 조선업 쪽이라든지 또는 방산주 이쪽에서만 수급이 돌고 있고요. 오늘 안에 종목들의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분위기는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나서 2650포인트 돌파 여부를 내일 정도에 아마 결정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의 주도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며칠 후면 발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목요일장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만약에 실적이 좀 좋고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주도주인 IT 업종도 역시 주가가 좀 흐름이 좋겠죠. 그러면 26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돌파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내일장 정도까지도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 투자 포인트는 2650포인트를 코스피 지수가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하고 나서 종목들, 그 당시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다음의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2650포인트 돌파 시점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도주격인 IT 업종들이 좀 약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요. 우리 지수 자체가 2650포인트를 다시금 또 달성을 해주는지 여부들 보시면서요. 시장 방향성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장 팔로우하면서요. 좋은 시장 힌트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후장 주도 섹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저희와 세워보셔야겠죠. 일단은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로 시장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에너지랑 정유 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춤하는 국제 유가, 정유주의 펀더멘탈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 국내 증시 중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오일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대표적인 정유주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S-오일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약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데는 증권사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쪽에서 S-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강력 매수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좀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S-오일의 주가는 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거에 보시면 2020년도에 주가도 이 최저점을 찍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과거 또 주가는 2015년도 정도 이때도 저점이 최고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저점을 보시면 또 2010년도에 또다시 저점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5년 정도의 주기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5년이 지난 이 자리가 현재 저점일 수 있다라는 논리죠. 사실 이 논리만 가지고는 좀 빈약한 논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S-오일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결국 국제유가의 동향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의 현재 흐름하고 그동안의 흐름과 이 S-오일의 주가의 흐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유가의 현재 동향을 보게 된다면 WTI 기준으로 배럴당 61달러 정도 선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미 업체들이 북미 정유 업체들이 지금 원유 생산을 조금 줄인다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나왔냐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정유 3분의 2 정도가 셰일 오일이에요. 그런데 셰일 오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했을 때 판매를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하지만 이익과 손실이 결국은 0이 되는 그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 손익분기점의 경우에는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61달러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생산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실제로 과거에 코로나 당시에 2020년도에 지금 셰일 오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의 그 손익분기점이 과거에는 배럴당 46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5달러까지 올라왔죠. 이거는 물가 상승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생산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생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이 좀 저점, 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셰일 오일의 경쟁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에요. 이 산유국들의 오일의 대체 오일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펙 또는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밀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 기업들보다 셰일 오일의 그 손익분기점 단가보다 더 낮게 이 유가를 떨어뜨린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셰일 기업들은 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좀 가동 자체를 좀 못하고 있는 굉장히 경영난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원유 생산,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제 손익분기점 자체가 셰일 기업들보다는 대략 10불 정도가 더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미국을 향한 이제 오펙 쪽에서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면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이유들로 이제 증권사에 긍정적인 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비싼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제 가공했던 제품들을 지금의 유가 가격에 맞춰서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진율 축소의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많이 눌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와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래도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유국들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좀 잘못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었던 그 시기에 금리를 인하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산유국들을 만나서 물가를 좀 내려라, 이제 유가를 좀 내려라, 공급을 늘려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렸더니 결국은 유가가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셰일 기업들한테 타격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 거기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산유국 중에서.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지금 행보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가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가 오르고 내릴 때 만약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정유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까라는 부분도 의문점이에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요.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서 올라가는 유가의 상승은 기업들한테, 정유회사들한테 큰 실적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공급적인 부분에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고 소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적 상승에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과황대 유가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SOL과 같은 정유 기업에는 그만큼 관심도도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오늘 상승을 해줬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들도 한켠에서는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SOL을 긍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다면 일단 증권사의 그런 의견들은 전문가님은 이제 동의하는 바가 좀 많으실까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이 저점이라면 그렇다면 SOE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추가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SOE는 그만큼 더 큰 다른 정유사들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제 보고서만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경험들이 많지가 않을 많지 거예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승하지만 또 시장에서 유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적인 차원에서는요. 그렇게 또 좋은 흐름들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SO의 상승에 관심 많으셨을 텐데요. 전문가님들의 뷰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유주들 과연 긍정적으로 안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최선호 기업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선택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유 네. 3사들이 있잖아요. 네.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GS가 있고요. SO일. 세 가지 정유사가 있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일반 정유사라기 보기에는 2차전지 쪽하고 너무 엮여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배제를 시키고 그렇다면 GS하고 SO일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 당연히 만약에 유가가 저점이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중에서 선택은 좀 간단해집니다. SO일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들, 정유회사들은 회계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SK이노베이션하고 GS 이 회사는요. 수익을 인식할 때 회계 처리 방식이 후입 선출법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후입 선출법은 과거에 늦게 들어온 제품이 먼저 팔린다는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SOL의 경우에는 선입 선출법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이익이 인식된다면 선입 선출법 방식이 가장 크게 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 다음에 유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빠른 수익의 전환은 바로 SOL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적인 부분은 만약 유가가 저점이라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SOL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유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것 역시도 SOL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돼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는 어떤 신호가 줬을 때 그때 이 SOL에 대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SOL 쪽에 관해서 최선호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시장도 외면하는 K배터리. 사실 어제 그래도 대형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해줘서 살짝의 기대감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다시금 하락을 나타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네. 근데 특히나 2차 전지는 아파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강연회를 할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워낙에 이 악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악재가 끊이지 않고 호재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결국은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악재들, 기존에 이제 호재였던 것들이 또 악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에 대한 이 공제를 폐지한다. 이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폐지 시점이 원래 2032년 말에서 너무나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했었는데 1년 정도 앞당기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지만요. 인플레 감축법에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내년 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차전지 쪽은 악재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본다면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무려 74%가 돼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한때는 국내 기업들이 정말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과거에 화재 사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신뢰도가 추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라고 하죠. 중국에서 만드는 이런 리튬 배터리가 원래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성능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대체하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결국은 늦게나마 LFP 배터리 쪽의 수요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다퉈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단가에 대한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전기차가 캐즘 현상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둔화가 됐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전기차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배터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물려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배터리 회사입니다. 실제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양극재에서 이제 우리가 원료를 바로 리튬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원료 자체가. 리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중국에서 대부분 리튬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극재의 경우에는 음극재에서의 그 원료 자체가 흑연입니다. 흑연의 경우에도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생산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중국 기업들밖에 없어요. 단가의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한국 배터리한테는 당연히 좀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세 공제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32년 말에서 1년 정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기업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23년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그러면 올라갔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에 대한 효과를 막연한 기대감으로 두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 이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올라주기 위한 모멘텀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우리가 뭐 세액공제에 관해서 악재를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이미 정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성장성 부분에서도 좀 제동이 걸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일단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시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조금의 반등의 기미도 좀 없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반등이 나왔을 때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조금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손실이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과 조금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실을 그렇게 크게 메꿀 수는 없거든요. 이 회사 같은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자체가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도 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지 조금 올라가도 못 팝니다.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해놓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면은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너무 손실이 크니까 마냥 기다리고 좀 덮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최선호 기업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최선호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최선호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가 어떤 기업을 조금 이제 이 회사는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2차 전지 업황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도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최선호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전문가님. 어쩔 수가 없겠죠, 저희가 또. 네.
그쵸. 또 무조건 이제 선호 기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치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한해서만큼은 그게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멘텀들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희망을 좀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배터리가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생산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충전이 됐을 때도 어느 정도 그 주행 거리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전기차의 이 경쟁 구도를 따져봤을 때 결국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을 겪고 있느냐. 문제는 하나죠. 가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비싼 단가의 이 배터리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나트륨 배터리 또는 칼슘 배터리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너무 과도한 기대는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체 쪽에서도 사실상 희망의 기대를 걸어봤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오늘 다소 저희가 부정적인 말씀 드리지만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다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저희가 또 앞으로 시장 전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전략들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265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차트, 이 지수, 이 가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뚫지 못했던 자리가 뚫리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가 고점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불안감이 희망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자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업종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가 넘어갈 때 강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내일장부터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환율 한 번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1,350원이라는 이 가격이요. 사실 어찌 보면은 내려갔다면은 이제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환율이 지금 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제 좋고 나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만큼 한국의 그 원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건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 좀 있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으로서는 1,350원까지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1,35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환율은 결국은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또 환율 하락 자체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밴드 내에서의 환율 가격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환율까지 같이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오후장 주도 섹터 함께 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도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 하락, 코스닥이 약보합 상승했습니다. 2,636포인트, 코스닥은 726포인트 나타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의 소폭의 매수세는 포착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 시장의 전략도 함께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브리핑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오늘은 조용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의 상승이 조금은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승을 너무 부정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시장이 올라갈 만한 뭐랄까요? 주인공, 주도주 섹터가 있지 않은데 2%나 끌어올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저께 시장 자체는 장 막판 3시 한 25분부터 금융투자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2% 상승했다라는 건 오늘 오전장에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좀 썰물처럼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좋았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코스피는 현재 양봉입니다. 양봉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밑꼬리가 긴 양봉의 형태로 시장을 마감을 졌다라는 건 굉장히 좀 좋은 흔적이다. 시장은 약간은 좀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지만 그래도 다음 상승을 위한 약간 준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V자 반등이 오고 나서 저번 주처럼 조정이 아마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월요일 시장부터 좀 강한 2%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시장 장 초반은 좀 눌러주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나왔다라는 건 초반보다는 후반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관 수급으로 시장을 끌어당겼다라는 거. 오늘도 전체적인 수급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외국인 기관 쪽에서 1,000억이 넘는 지금 구자가 없을 정도로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메인이라고 하죠. 메인 DC를 먹을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느 한 섹터를 집중적이게 샀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적인 좀 덩치가 큰 투자자들이 오늘 새벽 시장,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내일부터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라는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오늘 화요일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말라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섹터는요. 조선과 방산 쪽에 오늘도 좀 강합니다. 조선과 방산은 계속해서 갔던 친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고점에서 조금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갔던 그러니까 개별 종목 테마기 때문에 바닥에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드라마틱하게 막 상승 추세 만들어서 올라가긴 어렵고요. 보시다시피 원래 기존에 강했었던 조선 쪽에서도 삼성중공업이 다른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보다 못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상 급등으로 좀 상승을 해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원전 쪽은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장중에 또 끌어올리네요. 2%까지 끌어올려놨고 현대건설의 이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각도도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급하게 각도를 끌어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현대건설만 딱 보자고 하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은 현재 원전, 조선, 방산 그리고 피부 미용까지 약간은 개별 섹터로 움직이고 있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장 마감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의 뉴스를 뜯어보고요. 시장의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저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죠. 뉴스 미리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회에서는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항체, 약물 적합제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주요 임상 결과가 대거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과 3상처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치료제 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그 단계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 수출 성과 기대감, 우리가 어떤 관련주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시장을 이끄는 뉴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어주시죠. 기술 수출 성과 기대감에 아스코에 주목할 만한 유망주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몇몇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큰 암호화폐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님.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죠. 네. 예, 원래 같으면은 뭐 AACR이라든지 뭐 4월 달에 열렸던 AACR, 뭐 아스코 여기에 관심돼 가지고 종목들이 같이 막 움직였다가 뭐가 이번에 초록이 좋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온통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많이 물들다 보니까 관심을 받아줘야 될 타이밍인데 관심을 받아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스코라는 이 행사는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양학회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열리고 미국에서도 열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임상종양학회가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뽑히고 학회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뉴스에서 읽어주셨지만 학회라는 데서 말 그대로 이 신규 물질, 신약 물질들에 대한 임상 1상부터 3상의 결과를 학회에서 뽐내는 거예요. 뽐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기 임상 성공 저기까지 했네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요. 2015년도로 돌아가면 한미약품의 면역 항암제가요. 사노피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얀센과 공동으로 진행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치료제, 렉나자라는 치료제를 이 아스코라는 데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함과 동시에 최우수 연구 결과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연구 결과로 뽑히자마자는 아닙니다만 2달 뒤에 미국의 그 어렵다는 미국의 FDA를 최초로 통과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아스코라는 건 미국의 FDA 승인에 대한 트렌드도 또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개최되기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제 아스코에서 참여하는 기업 거기다가 뭐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 아니면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줄 매매라고 하죠. 이 스케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게 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늘 보시다시피 아스코가 개최가 되면요.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나 좀 짝꿍처럼 따라옵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은 좀 왜소한 업체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한 업체가 신약 물질을 기가 막힌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을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는 자본도 많고 기술 인력도 많고 그다음에 FDA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이전 계약으로 뭐 알테오지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도 꼭 우리나라 기업은 아닐지언정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어떠한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우리가 아스코 2025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아스코 2024에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또 괄목할 만한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4로도 선정이 되면서 그게 FDA 승인까지도 이어졌고 사실 이제 주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테지만 유한양행이 또 작년에 또 주인공이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주식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2025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업이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실제로 전문가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참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또 바구니에 담아놓고 보면 좋을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참 저도 방송에서 지금 뭐 10분, 15분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게 인터넷으로 다 찾아는 보시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많고
그 기업의 기술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도 매일 공부하는 분야인데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를 아는 정도로 네. 저도 바이오 분야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여를 한다라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루닛이라는 기업도 참석을 하는데 루닛의 스코프라는 게 그 영상을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AI 인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임상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얼마나 의료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좀 정확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석의 기업보다는 지금 좀 핵심적인 기업으로는 루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티온바이오, 그다음에 이뮨 온시아라는 기업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냥 화학회사로만 아시겠지만 LG화학까지도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로 인해서 아스코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업의 참석 기업에 대해서 국한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루닛 스코프로 인해서 의료 영상 AI의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구나. 그러면 이 의료 AI에 대해서 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다른 의료 AI에 대한 기업들까지도 분명히 주가는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을 딱 정하신 다음에 그 기업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기업에 전파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호 기업을 들어볼 건데 그 최선호 기업을 들어보기에 이전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지난 4월에 이제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대감 가지고 관련주들을 이제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폭발적이다라는 그런 관심도는 좀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쇼쇼쇼 시간은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맞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되게 바이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3월 말부터. 예. 근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네. 그걸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고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가 아니고 그냥 관세 언제 터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력을 많이 뽐내고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ADC 항체라고 해가지고 유도 암 타격 이런 기술을 많이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는 트럼프다 하면서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저도 AACR은 상당히 좀 아쉽지만 지금은 뭐 트럼프의 관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관세라는 건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과 이제 반응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아스코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업들만의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분명히 바이오 쪽에는 한 번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몰릴 것 같고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본다면 분명히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선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학회에서 유한양행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관세에 관한 그런 잡음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학회 일정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도 꼽아주셨습니까? 일단은 이뮨 온시아라고 아세요?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주죠. 네. 보통은 신규 상장주를 제가 잘 안 갖고 오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일단은 유한양행이 66.67% 지분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뮨 온시아라는 기업 자체는 유한양행과는 조금 다르게 그 면역 항암제 쪽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중 면역 항암제라는 거가 이뮨 온시아의 주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 기술, 그러니까 항암의 기술이라는 거는 단일적으로 암세포를 표적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면역 이중항체라는 건 항체를 2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는 그 암세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항체를 주변의 단백질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상상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 이뮤논시아라는 기업을 저는 좀 지금부터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규 상장주라서 대응하시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 있어요. 네, 상장이 되고 나서 패턴이 있는데 혹시 지금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의 패턴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상장 패턴이 이렇습니다. 보통은 신규 상장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몇 개 없어요. 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얘는 8,000원이 고점인지 5,500원이 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들의 주된 특징들이 뭐냐면요.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양봉을 깨지 않으면은 여기가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아스코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굳이 내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냥 재료성으로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아스코에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뮤논시아라는 기업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뮤논시아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중 항체 쪽이 아니라요. 단클론 항체라는 게 있어요. 또 참 어렵죠. 단어도 참 어려운데 단클론 항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일 항체인 겁니다. 암세포만 정밀로 타격해가지고 항체가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살도 많이 빠지시고 뭐 갑자기 머리카락도 빠지시고 뭐 다른 쪽이 되게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게 항암 치료가 그 암세포를 죽이면서 다른 좋은 세포들까지 다 같이 죽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람이 좀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뮤논시아처럼 이런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타격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암 치료가 가능하고 또 기타적으로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작용까지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아스코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올지 조금은 저는 기대해봐도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이뮤논시아 신규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학회를 앞두고 또 한 번 시장의 모멘텀들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비교적 조용한 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요. 시장의 시나리오 다양하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다양한 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